한 번 정도 과열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작용이 또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지금도 뜨거운데 이제 더 뜨거워지면 더 뜨거워지면 이제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요즘 시장 재개발 정말 핫하죠? 요즘 재개발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재개발의 물건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이분이 전문가십니다. 자, 정영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네. 굉장히 많은 재개발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요즘 뭐 현장 가보면 자, 정말 이런 곳은 되겠다 싶은 이런 현장들 있나요? 최근에 재개발 관련된 플롭테크 앱 같은 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구역계가 이렇게 그려진 현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진성도 있고 가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서울 시내 웬만한 지역은 다 지금 아파트를 제외하고 공원이나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려져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만큼 지금 핫한 거죠. 그러면 뭐 구역계가 그려진 곳은 안 그려진 곳에 비해서 그래도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게 진성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검증 없이 그려진 것도 많이 있어서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 구역계 안에 있으면 재개발될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요건이 안 맞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겠죠. 네. 네. 아, 이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재개발 시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이 역설적이게도 이게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때 이거 억눌러 놨거든요. 이게 그래서 더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 또 이게 또 역설적이게도 그때 당시에 재건축 인허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허가 났던 것들이 지금 막 입주하는 것들인데 재개발은 다 해제시켰거든요. 공급의 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네. 예전에 많이 이렇게 해제됐었던 지역을 이제 다시 이제 지정하면서 재개발이 이제 어떤 공급의 한 축으로 부상을 했군요. 우리가 재개발하면 정말 뭐 신통도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그밖에 뭐 도심개발 사업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뭐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촬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마 재개발하면 아마 잘 재건축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재개발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리 한번 한번 할까요? 한번 정리 한 번만 네.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아주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가 아주 옛날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때 이제 뉴타운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도시개발 사업도의 재개발의 한 범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가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아닌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됐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르네상스 사업 뭐 기타 등등 가다가 이제 오세훈 1.0 때 오셔서 역세권 장기 전세 시프트라고 부르죠. 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 와서 역세권 활성화. 그다음에 이거하고는 완전 다른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자유주택 정비 사업 이런 사업을 되게 조금조금하게 하는 건데 그걸 또 이렇게 묶어서 하는 모아타운, 이제 관리지역 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모아타운이라는 게 또 생겼고 가장 최근에 도심복합사업 공공이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민간으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게 공공복합, 민간복합. 그래서 민간복합 사업이 아마 가장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 본부장님. 이제 서울도 민선 9기 새로운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셨는데 서울시장이 어떤 이런 재개발에 관련된 영향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왜 그러냐면 법령이 있고 뭐 조례가 있고 다 있지만 저희처럼 실제로 구청이나 도시계획과나 뭐 주거정비과나 다녀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운영기준이거든요. 담당자들이 가이드죠. 근데 이게 결국은 서울시장의 어떤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게 어떻게 짜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결국 뭐 지금의 어떤 서울시의 기조를 보면 재개발의 어떤 용적률도 풀어주고 사업 보정 기수도 열어서 강북 지역에 또 재개발도 많이 열어주려고 하는 사업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시도도 많고요. 심의도 보면 거의 요즘에는 다 가결이거든요. 예전에는 보류가 많았지만 다 가결해서 최대한 인허가 속도를 좀 높여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포착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현장에서 또 원하시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게 도시계획과 정치가 엮이면 사실 안 되는데 사람 사는 게 또 정치의 연장선이니까 안 엮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가 해보면 어떤 사업마다 그 시장이나 또는 해당 지자체마다 추구하는 게 약간 좀 정치적인 경향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도심복합 같은 사업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던 장기 전세랑 활성화랑 그다음에 민간 도심복합이 대상지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브랜드 싸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쪽이 아직 운영 기준이 안 났어요.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장을 가보면 현장마다 이게 활성화가 적합한지 장기 전세가 적합한지 신통이 적합한지 아니면 복합사업이 적합한지 그 특색이 있거든요. 그 특색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서울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준다면. 근데 지금까지만 해도요, 그전에는 저희가 인허가 받을 때 하나하나 다 다녔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이게 통합이 많이 돼서 워낙 편해져가지고 지금도 아주 훌륭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조금 공급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도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예, 이제 신도시는 너무 좀 멀어졌잖아요. 뭐 일산 분당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뭐 거리가 너무 머니까 더 빨리 가는 뭐 GTX를 까는 건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구도심을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강남은 했고 이제 강북을 안 했으니까 강북 할 타이밍이 됐고 이쪽에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뭐 노후계획 도시처럼 기존의 1기 신도시를 조금 재건축하는 문제, 혹은 새로운 뭐 4기 신도시나 5기 신도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 혹은 구도심을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만드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실은 공급의 축일 텐데 어떤 게 그래도 가장 그 서울 입장에서는 좀 효과적일까요? 서울은 뭐 새로운 택지가 없어서.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부동산 가격이 되게 폭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서울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을 잠재우려면 그 서울에 원래 잠재울 곳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드로 키워가야 될 곳이 있는데 그래도 원래는 이 서울 본 중심이잖아요. 뭐 물론 1기, 2기 신도시에 다시 리뉴얼하는 것도 답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해야겠지만 이제 원래 있었던 곳들, 구도심을 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좀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제 다시 규제 3.0 세트로 이제 묶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뭐 이렇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정이 됐을 때 그들 지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전에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요즘은 그게 어떤 뭐 검증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검증된 지역. 예, 이게 우리 지역도 드디어 이제 어떤 레벨이 올라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이제 저 같은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사업성이 있어야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있으려면은 아주 땅의 값어치가 아주 낮아가지고 이게 일정 돈을 딱 넣었을 때 개발 가치가 확 커지든가 아니면 분양가가 되게 많든가 아니면은 용적률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분양 수익이 월등히 많이 들어오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제들이 저희처럼 디벨롭하는 입장에서는 좀 악재이긴 하죠. 네. 아무래도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대출도 안 나오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좀 힘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재개발로 인한 공급이 좀 늦춰질 거다라는 이런 우려된 시각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재개발은 어떤 집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출이 그냥 단순히 개인 대출이 아니고 집단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볼 게 아니고 이주를 빨리 시켜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바뀐 규정들이 이거를 개인 대출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LTV, DTI 뭐 이런 걸 따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합원 각각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주를 할 수도 있고 못하기도 하다 보면 이게 사업에 지체될 수 있겠죠. 못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를 할 거고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정책 제안을 제가 할 그런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중앙정부의 역할이라. 네, 그게 지방정부에서는 그 권한이 없어서 그걸 풀어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제 가장 난제예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몇 군데가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용적률을 높여주면 분양가 상한제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일정 금액을 내려서 하는 인근 지역 사례를 참조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 근데 이제 민간택지 개발은 원가 연동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원가가 얼마니까 얼마까지 분양이 이런 건데 이제 좀 안 맞는 게 뭐가 있냐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더 지어주니까 반대로 따지면 땅에 대한 이 지분율이 낮아져요. 예, 낮아지니까 원가가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분양가가 쭉쭉 떨어지는 거죠. 아, 오히려 더 떨어진다. 네, 그래서 이게 용적률 높였을 때 거꾸로 분양 수익이 떨어져요. 예,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 좀 뭔가 좀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그래서 이 하반기 재개발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게 뭐 저는 유튜브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재개발이 이제 뜨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너무 과열로 갔을 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과열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부작용이 또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도 뜨거운데 이제 더 더 뜨거워지는 뜨거워지면 이제 시점이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지역은 말이 돼. 이 지역은 진짜 개발됐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동의서가 나올 것 같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까지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좀 과열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네.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 언제가 기억나냐면 2006년, 2007년. 저도요. 네. 그쵸. 딱 그 네. 시간이 나죠. 왜냐면 2006년, 7년도에 이런 재개발들이 정말 핫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네, 맞아요. 뚝! 예, 2007년, 2008년 뭐 진짜 뚝 떨어진 시장에 와가서 이 어떤 불꽃이 너무 과열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전 이 업을 제가 96년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좀 있으면 만 30년 되는데 저의 업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너무 확 안 좋아도 안 좋지만 너무 확 좋아도 이건 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차근차근하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사이클을 너무 또 급격하게 네, 타다 보니까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급의 한 축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금리나 혹은 뭐 공급,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하반기 재개발 시장에는 어떤 요인이 가장 조금 많이 미칠 거다? 금리는 뭐 당연히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주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재개발 조합원들이 이주를 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금리 혜택이라든가 뭐 지금 그런 상품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작은 현장들에만 있고 큰 현장에는 없거든요. 금리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융 지원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차 논의가 되겠죠. 공급적인 측면은 뭐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공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숫자적인 공급보다 양질의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쓸만한 집이 부족한 거니까 이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재개발이 제일 좋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정책은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도 끝났고 지자체들도 자냐 우냐에 따라서 저희가 인허가를 받기가 쉬운 구도 있고 어려운 구도 있고 그런데 근데 지금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은 전부 다 우호적인 걸로 바뀌어서 여야 상관없이 이제 네. 뭐 닭공 네, 공급이 중요하다 이런 정책은 얘기가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저희 2부에서는 더 자세하게 어떤 좋은 재개발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